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1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남 사이버에서 이제 쪽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학생이 있어서 이론적인 질문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시스템 관련해서 같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남 사이버에서 강의를 수강하신 이후에 자기가 들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종료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99%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출석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저에게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99%라는 건 당연히 다 듣고 끝에 살짝 먼저 눌렸다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출석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퍼센트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쪽지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론적인 부분도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희가 OT 때도 이야기했고 강의실 강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이 학생이 잠깐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제가 걱정하지 말고 이제 출석 인정됐으니 다음 수업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교육 실습이 끝나잖아요. 남은 이후 3주도 다 이렇게 동영상 제작하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건 대부분 다 잘 듣고 계신데 한 2명 정도 학생들이 좀 출석률이 좋지 않아서 아예 수강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뭐 들었는데 시스템 문제상 안 된 것 같다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몇 분의 1 이상 수강을 해야지 학점이 나가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저는 학점을 좀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비율 안에서는 다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출석 일수가 안 차면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그거는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 깊게 스스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이번 주는 환경윤리에서 마지막 시간이죠.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를 넘어서 이제 생태 중심주의 이걸 하게 될 거고요. 레오폴드와 네스 정도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레오폴드나 네스에서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테일러 할 때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다소 많았었는데 레오폴드나 네스에서 그다지 많은 내용이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한결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교시씩 레오폴드 네스를 진행하고 마지막 3차시 때는 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는 걸로 이번 주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폴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서평 과제를 드렸었잖아요. 그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 서평 과제를 드렸었는데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죠. 전공은 아니고 교양이었어요. 그 교양 과목에서 처음으로 서평 과제로 받았던 책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죠. 프랑크푸르트 학파 2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하버마스, 담론윤리 하버마스가 있을 거고요.
1세대인 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썼던 계몽의 변증법, 거기 보면 우리 이성이 아마 하버마스도 여기 영향을 받았겠죠. 도구적 이성으로만 계속 발달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이성이 활용되면서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비극적인 이성 발전 역사의 종착역, 현대사회의 역사에서 종착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조금 슬픈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화들이 많이 나와요. 오디세우스 신화가 나오거든요.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이타카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탐험들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걸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소설 여기 모티프가 되었던 물 지나갈 때 세이렌의 노랫소리, 인어 형상을 하고 좀 신비로운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을 홀리는 이런 존재,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재미나게 봤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마트 가면 로토스라고 하는 쿠키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이고요. 갈색인데 커피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하나씩 낮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커피에 같이 먹다 보면 뜯어 먹으면 10개, 20개 막 먹거든요. 이게 오디세우스 신화에도 나와요. 어떤 지역에서 너무 맛있는 간식이라서 그거 먹다 보면 눌러앉아서 그 동네를 못 떠나게 막는 그런 거거든요. 보통 번역할 때는 연밥 이렇게 많이 번역하더라고요. 로터스 열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결국 고향으로 이제 오디세우스가 딱 돌아왔는데 엄청 칭송을 받죠, 영웅으로서. 돌아와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그때만 해도 이제 노예가 있던 시기일 테니까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서 모험을 하고 온 와중에 자기 집에 있던 노예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인의 물건을 좀 쓴다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여버리거든요. 잘못했기 때문에 처형을 한 거죠. 근데 그 오디세우스의 행동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행동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그 작은 하나의,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작다고 할 수 없죠.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않고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대우라든지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불과 한 200년 정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을 거니까요. 지금 현대에서는 인간 안에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 윤리적인 대우를 하고 부당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이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윤리라고 하는 건 점점 진보하고 그 고려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가는 발전, 그리고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진화론적인 맥락에 기본적으로 레오폴드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이야기도 실제 레오폴드가 대지윤리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같은 인간인데도 윤리적 고려를 못 받던 인간이 있었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대는 윤리에 대한 그런 시각이라든지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고 진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윤리적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도덕적 이상향은 이타심이지만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적 이상향은 정의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니부어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잖아요.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하는 방식으로 또 윤리는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한 단계 더 나가면 개인과 대지를 이루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존재들, 이 존재들에 대한 고려까지 윤리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레오폴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가 지금 현재 보면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 문제의식. 경제적 이기주의의 지배.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 사회는 물론이고 그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대지 공동체, 전체 대지에 의한 이해도 이 경제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를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 존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 내지 수단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윤리적 사고방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근본적이고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사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인간에서 보다 확대되어 나가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 그리고 인간과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대지,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판단돼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윤리 관점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의식을 대지 전체로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런 경제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오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순히 주장만 하면 그걸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레오폴드 나름대로 대지윤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윤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이론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레오폴드는 환경윤리학자이라기보다는 좀 활동가이자 아니면은 좀 기념비적인 제안을 제일 처음 제시했던 그런 업적이 있는 그 정도로 저희가 공로를 삼아야 되겠죠. 사실 윤리학, 대지윤리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정교한 이론적인 형태로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장하는 게 갑자기 막 비약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대강 정도만 따라가면서 레오폴드가 이렇게 말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윤리학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레오폴드의 입장은 생태중심주의, 전일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테일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테일러가 생명중심주의 환경윤리학자이자 윤리학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임용 공부할 때
그 책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서광사에서 나와서 하드커버로 돼 있고 막 나무 뿔이 막 휘어져 있는 그런 좀 예쁘게 디자인된 책이잖아요. 이론윤리 책도 썼을 만큼 굉장히 윤리적으로 저명한 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윤리 이론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해 볼 때, 이거는 생명 정도까지 확대되는 게 마지노선인 것 같다. 테일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 중심주의에서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더 야심이 있었다고 하면 생태 중심주의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에는 그 정도가 최대선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 윤리학자가 아닌 레오폴드한테 테일러 정도의 이론적 엄밀성 이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서 대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건 아까 제가 오디세우스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인간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시기와 볼 때 지금은 인간이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윤리가 점점 진화한다고 하고 있었죠. 그걸 볼 때 진화론적 가능성 이게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윤리가 점점 더 진화해 나가는 인류의 역사라든지 지금까지의 추세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지윤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진화의 노선을 계속 따라 나가다 보면 대지윤리까지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화론적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생태학적 필연성 저희가 이제 환경윤리 할 때 첫 번째 주죠. 인간 중심주의 이야기하면서 강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약한 인간 중심주의 내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대표자로서 패스모어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패스모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서양의 위대한 윤리적인 전통 여기서 벗어나서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노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했었죠. 지금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가 닥친 원인은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간 중심주의의 전통 거기서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의 지침들만 잘 지킨다고 하면 그리스도교 윤리라든지 공리주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환경을 더럽히는 건 우리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까지 도덕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 그때 활용되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버려야 할 태도로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근시안적인 태도는 우리가 방만하게 가용 가능한 자원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생태계의 제반 환경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의 생태 환경이 현재의 인류,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미래의 인류, 이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지탱하는 그런 환경이 유지되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원을 아껴 쓰고 환경을 관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자. 그 내용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들은 생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생존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진단에 있어서는 누굽니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자 패스모어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해결책 제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패스모어나 레오폴드 모두 동의하는데요. 해결책에 있어서는 패스모어는 인간 윤리에서 바람직한 것들을 잘 끌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레오폴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확대해야지 우리 생태학적인 파멸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고려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해서 다 죽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결과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인간 이외의 존재들, 대지 공동체, 이것에 대해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건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태도를 버리고 대지윤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진화론적 가능성과 생태학적 필연성을 증거로 해서 대지윤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지윤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인간의 지위 또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패스모어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주의를 계속 유지했지만 레오폴드는 생태학적 필연성 이야기하면서 탈인간 중심주의로 전환,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의 탈인간 중심주의인 대지윤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윤리 속에서 인간의 지위라고 하면 인간 중심주의에서 말했던 인간의 지위와는 큰 차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강한 인간 중심주의, 대표자 베이컨의 자연관을 우리는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윤리 실현을 위해서 인간은 대지의 정복자에서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한 인간 중심주의의 주장에서 벗어나서 탈인간 중심주의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인 전일주의, 전체론의 관점에서 인간 또한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지윤리,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평범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윤리적인 방침 혹은 지침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대지윤리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한번 써볼까요? 유명한 문장이니까.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대지 공동체라고 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통합, 안정, 아름다움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리고 그 반대는 그르다. 슈바이처가 생명 외경 사상하면서 선과 악에 대해 묘사하는 게 굉장히 유사한 노선이죠. 슈바이처는 거기서 이제 생명 가진 존재,
생명의 유지, 성장, 발전, 번식에 기여하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는 악이다.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명 공동체의 통합, 안정, 아름다움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생명 공동체 하면 보통 아름다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개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체들이 조화를 하면서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는 상태가 아름답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사상가들이 다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여러 종들이 모여있는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까지가 이제 환경윤리, 생태중심주의 레오폴드 내용이고요. 잠깐 쉬셨다가 메스의 심층 생태주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